어느덧 서성이는 눈빛이 확 이리 고 보자 고 네,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7일 울산 호두까기 팟캐스트 울산 호두까기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3, 2, 1, let's ja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다 가고 또 2019년의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유튜브 홍카콜라로 돌아온 홍준표입니다. 이 나라의 좌파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켜줘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그 우파 그런 얘기에 현혹이 됐어. 괜히 그 나라가 흔들리게 더 부추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복지 이렇게 하시라, 경제는 좀 더 잘해주시라,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어쨌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않고,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당당한 책무 앞에서 한 줌의 부끄러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19년 황금돼지의 해 잘 보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호두까기, 또 오늘은 울산대 정치알바 학회원들과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 녹음하고는 다르게 약간 이게 교대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마보님과 우리 촌장 띵또님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이 학회원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네, 반갑습니다. 울산 호두까기 팟캐스트의 병진이라고 하는 그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문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설명이 좀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중복된 것 같습니다. 노카트입니다. 저는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럼 병진님께서는 그러면 기계자동차 학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따로 역할 맡으시고 계신거나 아니면 따로 청취자분들께 본인의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저번 연도에 아직은 이번 연도인데, 이번 연도 울산대학교에 가톨릭 학생회라고 천주교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장하고 얼마 전에 회장님이야, 회장님. 이제 교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학생이니까 네. 좀 신앙심도 평소에 좀 깊으신 편입니까? 사실 신앙심하고 회장하는 거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 또 그런 거군요. 최소한의 신앙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최소한의 신앙심. 그 최소한의 신앙심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 제 왼쪽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마운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고마운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반복으로 소개해 주시는지 아주 반갑습니다. 네. 뭐 고마우님은 대학생이시죠? 네, 저도 병진님과 같은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예. 학생입니다. 아, 재학 중인 고마운입니다. 이렇게 네. 하시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뭐 고마우님께서는 뭐 또 약간 청취자분들께 본인을 좀 더 소개해 주실 만한 어떤 거리가 있으신지. 저는 뭐 딱히 맡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울산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열심히 다니고 학생입니다. 학생이시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정치 알바라고 하는 학회를 또 만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약간 시사나 정치 같은데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병진님께서 저에게 이 정치 알바를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고. 네. 병진님은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우리 연인님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저희 동아리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없겠냐 해서 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고. 그럼 뭐 그동안 지난 녹음 때 사실 두 분은 못 오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지난 녹음하고 있을 때가 12월 6일이었는데 그때는 두 분 다 어떤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지 한번 청취자분들께 해명의 시간을 좀 제가 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고마워님부터. 아, 저는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이라서 예. 기계공학부 특성상 중간고사 그때 기말고사였지. 기말고사가 예, 당황하지 너무 마시고요. 빡세서 공부할 게 많다 보니 예. 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 학회장이 워낙 그 일정을 빡세게 잡아가지고 뭐 학회장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이, 그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학회장 나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예, 병지 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저도 뭐 같은 이유긴 한데 저는 그날에 이제 시험이 있어가지고 마치고 참석을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버스 시간하고 맞다 보니까 이게 녹음이 끝날 때쯤에 갈 것 같아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방금 전화가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석을 또 해야죠. 아이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은 알아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달빛 뭐. 살롱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이 27일인가요? 네, 네. 12월 27일. 27일이면 이제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 뭐 그럼 그동안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시험을 또 치셨을 거고 네. 또 그 이후에 방학이 들어서고 또 크리스마스도 보내셨을 텐데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그 집에서 밀린 웹툰을 다 정주행하고 예. 그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물론 남자친구들. 아, 진짜 예, 슬픈 남자 1 이렇게 될 것 같고 저 옆에 계신 분들도 저도 뭐 고마워님은 다를 바 없이 예. 이번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나와서 아, 로스트 그 아크라는 게임을 한번 예. 친구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 로스트 네. 아크.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게임의 그 방식이 롤 같이 약간 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고 뭐 배틀그라운드 같이 네. 끝까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있는데 로스트 아크는 어떤 게임인가요? 그런 게임은 아니고 MMORPG. 네. 아, 약간 캐릭터 그냥 캐릭터 키우는. 키우는. 어. 요즘에 제일 핫한 게임 아닙니까? 요즘은 막 그 뭐 크리스 프렛이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뭐 광고하는 거 있던데. 이지. 예, 이지 예, 그거. 뭐지?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가 맞아요. 그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를 섞은 거라더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안 해볼 생각입니다. 두 개 다 별로 저하고 좋은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연희님은 게임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게임에도 엄청 고리타분한 게임을 해서요. 바둑 뭐 이런 거. 뭐 바둑은 이거 너무 딴데. 저제 연령을 몇 살로 보는 거예요. 장기. 아니 삼국지 이런 게임. 삼국지 예전에 했었어요. 네. 한 3년 전에 했었고 요즘은 막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역사 게임 엄청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문명 문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꽤 어울리는 게임. 게임이 어울리는. 아무튼 뭐 그랬고 어쨌든 시험은 다들 고만고만하게 다 네, 저는 적당히 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치셨고. 저도 그냥 적당히 지냈어요. 그럼 연희 씨는 뭐 하고 지내셨는지? 저 역시 똑같이 이제 녹음 끝내고 시험을 쳤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냥 잘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 나쁜 성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시험도 치고 난 뒤에 이제 지난번 녹음했던 거 편집해서 올리고 또 집에도 잠시 다녀오고요.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없어서 아주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뭐 시사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뭐 최근에 뭐 시사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카풀이 카카오톡에서 이제 서비스 내놓은 카풀 서비스가 좀 이슈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 서울 지역하고 부산 지역에서 이제 택시 노조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그렇죠. 파업을 한다고 이제 막 거리가 마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반응 자체가 사람들이 뭐 택시 파업하니까 오히려 교통 체증이 줄어들었다. 뭐 이건 약간 찌라시스러운 반응이 한데, 다들 좀 카풀에 국민적인 분위기는 좀 카풀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택시 노조를 제외하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한 사람이라도 태워가지고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생겨서 되게 찬성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타격을 받으신다고 주장하시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그렇게 큰 지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마워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카풀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택시 운전자분들에게는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카풀이 좀 활성화가 돼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여러 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카풀을 하게 되면 교통 사용량이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결과를 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선 지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택시 운전사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계를 이유로 카풀의 등장이라든지 그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확실히 본인들의 생계가 많이 걸려 있구나, 이런 좀 절박함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번에 수업 중에서 과학기술의 역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업혁명에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나오는데, 그 기계 부수는 거 말입니까? 네, 기계 부수는 게 나오는데 카풀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과도 이제 연관이 되구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기계로 인해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뭐 기계를 부수자, 약간 이런 식의 좀 폭력적으로 사태 일어난 거고, 지금 카풀 사태도 내 생계가 위험하니까 좀 파업을 해서라도 이걸 유지해야겠다 싶은데, 근데 이게 택시 운전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저는 없어질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럽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오토 서비스, 이제 오프라인 또 온라인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실제 보이는 어떤
재화들을 이제 서비스 상태를 가져오는 건데 일반 시민들도 이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굳이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 아니어도 그 분들의 어떤 택시를 타는 그 수요층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카풀이 허용이 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가정적인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풀을 허용했을 때 택시의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럼 이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과연 이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좀 약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러다이트 운동 잘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공장의 기계를 돌릴수록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뭐 수공업 산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공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되게 엄청 러프한 방법으로 이 공장 노동자로 흡수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택시 운전사 같은 분들의 제가 역사를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면허를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개인 면허를 따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측 노동자로 들어가셔서 운전사로 고용이 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는 이거 말고는 따로 노동을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또 평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건 당연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정부나 아니면 사회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일단 보장을 어떻게든 이제 월급 자체가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보장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근데 새로 이제 택시 기사를 하겠다고 유입되는 인원부터 일단은 차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근차근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보상할 방법도 일단 마련은 해야겠죠.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이 택시기사분들에게 당신들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지원해 줄게라는 측면에서 보상보다는 아마 이 택시기사뿐만 아니고 거의 사회 전 분야에서 어떤 산업이 망할 때 되면 항상 등장하는 논리나 실제 발생하는 현상은 되게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라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쟤들은 없어질 직업인데 왜 저렇게 투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실제 그 사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이 또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직업을 잃는다고 해도 그 직업을 가지면서 벌었던 수입의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면 3분의 2, 90%라면 90%를 사회 보장 제도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생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자식에게 학원비라도 더 주고 그리고 전기세, 뭐 집세 이런 걸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잘리고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도 만약에 이번 기회로 카풀 때문에 밀려나게 되면 이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인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분명 OECD 선진국이라는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회적인 어떤 보장 혹은 그물망이 굉장히 없다. 전 좀 약간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카풀 얘기 정말 잘 해주셨는데 저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사실. 확실히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보장 자체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보장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우리가 그 놀이기구 중에 트램벌린 있지 않습니까? 뛰어노는 거.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할 때 가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갑자기 망해버렸어. 몇 개월 만에 회사가 망해버렸으면 본인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무기한의 어떤 그 생업의 차질을 믿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세금으로서 지켜줄 수 있는 방안. 사실 세금을 약간 그런 개념이라면 약간 네가 어려운 사람일 때 조금 도와줬다가 네가 돈을 잘 벌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자 이런 의식으로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또 읽었던 게 어떤 책이었죠? 저희 학회가 첫 번째 저희가 읽었던 게
네, 책 내용이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이 끌리는가 였죠. 예,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조지 레이코프 맞죠? 네, 조지 레이코프 씨의 아 자연스럽게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의 논리와 그리고 사회가 개인을 책임져주는 사회의 논리가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때 얘기를 잠깐 우리가 뭐 오늘은 한국형 합의적 민주주의를 말하다는데 사실 이거를 얘기하려면 아직 녹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 얘기를 잠시 복귀하자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잠시 카풀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이 얘기로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나는 게 프레임. 프레임. 네. 그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연장하자면 예. 그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훈육도 듣고 네.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사회의 지도층이 됐을 때 약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쟁 사회의 그 주류를 이루는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만큼 자기 절제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해서 실패한 거면 너희들 잘못이지 왜 사회 탓을 하느냐. 이게 사실 경쟁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이 그 트럼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번에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 7살짜리 어린애가 그 성탄 기념으로 이제 전화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뭐 성탄절에 뭐 하니? 하고 7살인데 산타는 그만 믿을 듯 했지 않니?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봐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그분이야 워낙 또 유별나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재밌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카풀 얘기를 잠깐 돌아가자면 같은 논리죠 결국. 그러니까 성공하면 장땡이다. 아니면 사회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할 수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또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택시 기사들이 도태되니까 보상해줘야 돼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이 갖춰져 있었으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반대를 하실까? 약간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원효대교에 택시 기사분들이 쭉 그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많이 고통을 받으실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이제 저희 부산 항만공사 예. 그쪽도 있는데 이제 보통 물류 받아들일 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사람 없이 전부 다 이제 기계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지금 부산 지역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은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이유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려서 왜냐하면 생산성이랑 비용이 훨씬 생산성 올라가고 비용은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게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그렇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걸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풀로만 사실 얘기를 해보면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풀이 편하죠. 네. 무엇보다 비용도 좀 비용도 절감될 비용도 수 싸고. 있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뤄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그 울산 호두가게에서 지난번 대중교통을 다뤘을 때 네. 핀란드의 예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던 분 계신가요? 어떤 거죠?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데 그 핀란드에는 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핀란드의 수도가 어디죠? 헬싱키죠. 네. 헬싱키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민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버스, 택시, 그리고 트램, 지하철, 그리고 카풀까지 모든 시스템을 한 달에 월정액 30만 원만 내면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택시가 곧 없어질 거라는 직업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택시가 카풀하고 공존하면서도 그
자신들만의 테리토리를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영역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약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카풀이랑 택시랑 공존할 수가 있나요? 저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카풀이라고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뭐 어느 시간대에나 뭐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서 울산대를 간다거나 울산에서 방어진을 가지 않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많이 몰리긴 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그때로 항상 가지는 않겠죠. 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을 가든 그거를 주문하는 혹은 거기를 타는 승객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적성이 조금 더 뚜렷한 택시를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 카풀 같은 경우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그냥 바로 가지 않고 A 지점에서 C 지점도 들렸다가 뭐 A 지점을 간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비춰봤을 때는 택시가 훨씬 더 한 목적성 그러니까 저 빨리 데려다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택시 기사분들이 포화 상태라 그러면 카풀 때문에 그럼 택시 기사분들의 수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 100만 명이 한 달에 버는 그 돈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5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로 줄었을 때 한 사람이 버는 돈은 훨씬 많을 테니까 아마 그러는 통계적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노조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실 카풀 전에도 우버도 원래 사실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도로교통법에서 봤을 때 일반 택시 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2회 이상 그 승객을 태우면은 이게 불법이어가지고 우버 자체를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면허에 관련된 네. 문제인 건데 요즘은 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동차를 아예 하나의 그 임대를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카풀을 하는 그 회사도 있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제가 호두까기 녹음하면서 그 이전에 계셨던 스머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풀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계속 다양하게 이 시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러다이트 뭐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 건데 예 뭐 넘어갑시다. 네. 예 그럼 넘어가고 그 오늘 다뤄볼 책이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인데 이게 뭐 지금 녹음 시간 때문에 사실 길게 다뤄보지 못할 것 같고 네. 뭐 각자 읽어보면서 조금 느끼셨던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 뭐 병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네, 전 이제 책 자체가 진짜 굉장히 어려웠다. 예. 저한테 있어서는 왜냐면 정치에 이제 진짜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의원 내각제 혹은 대통령 중심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단어 자체를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처음 듣게 돼서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원 내각제 장점 6가지를 책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예. 거기서 이제 행정부의 독재 가능성을 낮추고 한국형 대통령제 부작용을 낮추고 이제 정당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분정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행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안정성이 제고된다. 이 6가지를 예. 좀 필기해왔거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렵네요. 네, 내용 자체가 정말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이제 녹음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 6가지에 대해서 제가 단어나 아니면 개념이 좀 어려우셨던 거가 있으면 저한테 뭐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한번 녹음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정당 정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정당 정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생각나는 대통령 누가 있나요? 김영삼. 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나타났던 정당이
과연 대통령한테 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졌었냐고 하면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이 사실 희생해왔던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똑같은 보수 대통령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는 당하고 합당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1990년에 있었던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정당이 한번 크게 물갈이가 됐었죠. 그래서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인 정당이 하나 만들어져서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IMF 같은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의 실정을 또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예전에 정계 은퇴를 김영삼 대통령한테 진 다음에 한번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당을 본인이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당선이 됐지만 본인하고 결이 안 맞는다. 그리고 당 안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고요. 뭐 그냥 최근의 예로 들어가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원래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실정과 맞물려서 도저히 그걸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을 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 흡수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당 정치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쭉 가는 어떤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번 선거할 때마다 바뀐 정당이 매번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참 웃긴 게 이명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건지 한나라당이 좋아서 뽑은 건지를 그 다음 선거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모르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만약 이명박 대통령 뽑았다 칩시다. 근데 다음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때는 한나라당을 뽑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색이 바뀐 새누리당을 뽑아야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더라면 뭐 다른 당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개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정치 원칙, 예를 들어서 복지를 어떻게 합시다, 안보를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정당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차기 대권주자가 우리 병진님이다. 그럼 병진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개인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정당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우선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발생할까요? 이제 법안을 발의할 때 정당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정당이 반대해버리면은 개인의 힘을 발휘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복점 정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정말 잘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까 제 설명대로라고 하면 거의 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 대통령이 나 일하고 싶지 않다. 다 때려칠래? 이렇게 해버렸을 때 나라를 누가 책임지죠? 각 처부 장관들이. 그렇죠. 근데 그 장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나 혼자 일하는 거는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장관들도 일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대통령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거. 그렇죠. 업무가 마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건데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 혹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이념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들이 해결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정당 정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약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정당 정치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명운에 따라서 인기가 좋았을 때는 민주당 최고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인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 뭐 이번에는 뭐 현판 바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다른 민주당을 바꾸고 이런 게 바로 정당 정치가 후퇴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게 이제 어느 정치 정당이든 가장 크게 있었던 딜레마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두 번째로 여쭤보고. 그럼 이제 한국형 대통령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예. 그럼 한국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제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사실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제가 뭐 이거 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 책을 한번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페이지 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총 6개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특히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개인의 한 사람의 독선과 독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5년 동안 어떤 걸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 대표의 불안전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득표율이 51.6%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전체 국민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50%를 넘지 못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득표율, 투표율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7% 정도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7%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 과연 전체 100%를 대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소수 대표제 불안전성이 나오고요. 또 분점 정부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초반에 보면 대통령이 이 새천년 민주당하고는 이건 정치 같이 못 하겠다. 탈당할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열린우리당의 의회 의석수가 300석 중에서 70석도 채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보통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하고 협상도 하고 국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나는 네 대통령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손을 딱 놔버리게 되면 분점 정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소야대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는. 여소야대죠. 여소야대뿐만 아니고 그것이 분점 정부라고 해서 의회는 의회 따로 놀고 행정부 대통령은 대통령 따로 놀게 되는 그런 문제랑 아까 얘기했던 민주적인 책임의 한계성.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때는 노무현 대통령 뽑았는데 다음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이 사라져 버렸네. 그럼 이제 그 민주적인 책임의 한계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정치적 구심력 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고 승자독식.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임의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 한국형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 책에 나옵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예. 한국형 대통령제 말고 이제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는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 계속 책에 나오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말 잘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미국 같은 경우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는 맞죠. 네. 근데 이 미국에는 이 책에는 나오지만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권위를 가진 명성과 명망을 가진 상원 의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2명씩 이렇게 내보내서 총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권한 그러니까 권력보다는 약간 그 권위죠. 약간 정신적인 힘. 네. 이것이 대통령과 비견될 만한 사람이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대통령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분권적인 그 나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각 주에는 심지어 군대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임의로 하기보다도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게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관을 할 수 있는 대통령제 국가는 몇 안 되는데 그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 의원이 장관을 하고 싶다? 그럼 의원직을 포기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의원직 가지고 있으면서 장관까지 할 수 있는 나라라면 국회의원이 왜 대통령하고 척을 지겠습니까? 더 말 잘 듣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럼 미국은 의원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인데 네. 그 의회가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네. 거기는 하원과 상원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네. 상원에서 그걸 거부하면은 그냥 통과가 안 되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남 도지사가 예를 들어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주에 헌법이 그러니까 우리 각 도마다 헌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각 주마다 헌법이 있고 각 주마다 군대가 있죠. 주 방위군이라고 해서 네. 각자의 자치권이 굉장히 잘 발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정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번 당선되면 이 사람을 견제할 만한 수단 혹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마워님 좀 약간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연임제를 채택을 하면 예. 그러면 약간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요? 정말 맞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 칩시다. 네.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 지지율 하강하는 걸 봐서 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다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같은 정당에서 나와야죠. 네. 예. 그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한 사람이 5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5년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 그러면 네.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를 하게 되면은 개인이 좀 쫄게 되겠죠.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재임되면 됩니까? 자기 당에서 당도.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제대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정당 정치가 활성화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도 그런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또 문제점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네. 아이고, 지금 8시 됐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5분만 조금만 더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당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밖에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여당과 야당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미국이랑 이 양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여기서 보면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랑, 각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다당제,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 정당을 비교했을 때 사회의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네. 사회의 불평등도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다당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준이 높다더라. 빈곤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복지 수준도 잘 돼 있다더라.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제 중심의 양당제가 과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책에서는 뉴질랜드를 예로 들어주고 있죠. 다당제 국가로서. 좀 예시를 좀 더 들어주신다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를 그러니까 다당제가 아니라 뭐 상원이랑 하원 이렇게 양당 맞나? 그건 이제 네. 양원제라 그러죠, 양원. 하원, 상원. 그러면 이거 정당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상원과 하원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하원이 너무 깝죽거리면 상원이 조금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 미국은 양당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아 공화당, 민주당. 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은 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미국이 못 산다기보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양당제를 채택을 안 하고 다당제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미국은 일단 양원제,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원 둘 중 상원이든 하원이든 둘 다 공화당하고 민주당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양원제, 양당제인 거죠. 네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좀 약간 거긴 구성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큰 당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양원제지만 다당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사실 여기서 영국을 다당제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의회가 있는데 네. 당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300석이면 한 50석씩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양원제인지 단원제인지 몰라도 다당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다당제이면은 뭐 복지가 잘 되고 뭐 더 살기 좋은 국가라서 다당제를 채택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약간 변증법적으로 이 책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위계수도 뿐만 아니고 실제 빈곤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데에서 훨씬 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그 다당제의 기초가 되는 계급적인 이해로 지지가 모인 사람들이 되게 훨씬 더 계급적인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복지를 많이 확충을 시킨다더라. 이제 이런 결론을 이 책에서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넓혀야 된다. 좀 이렇게. 정치 기업가도 필요하다. 예, 그 정치 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오늘 사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이 1시간이 갑자기 단축이 돼버려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려는 걸 못했네요.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좀 하네요. 아쉽네요. 예, 좀 마무리를 뭐 굳이 짓자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뭐 한 줄 평으로 예, 한 줄 평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끝내면 지어보도록 좋을 것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긴 했는데 먼저 우리 한 고마워님부터. 정치는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정치는 네. 역시 어렵다. 예. 한국의 정치 기업가 연희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뭐야? 아, 계속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조금밖에 못해서 아쉽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오늘 울산 호두까기가 약간 졸속으로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끝나기 전에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 혹시 아시나요? 어떤 거요? 안 들어봤지, 이 사람들아. 아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앞쪽에만 들어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해볼게요. 걱정과 고민을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날려버려. 뱀뱀뱀 다음에 뱀뱀뱀. 그리고 다 같이 다음에 또 봐요 또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야 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연습. 예,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예, 다음에 또 봐요. 우!